네, 안녕하세요. 이대용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코어 수학이라고 이름을 핵심을 다루고 100% 이해하는 탄탄한 수리 논술이라고 붙이고 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코어 수학이라고 불러주지 않지만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제 수업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 수업이랑 차이가 뭘까를 고민했을 때 이 부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논술을 가르칠 때 기본적인 개념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특성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꽤 오래 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수업의 교수법은 이미 잡혀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건 이건 좀 다른 것 같다. 분명히 난 좀 다르다. 그게 뭐였느냐 했더니 바로 지금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앞에 선생님들이 해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입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또 순서가 중요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수업의 특징들을 쭉 썼는데요. 그 전에 제 거가 요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반, 토요일 오전반 이 두 반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시간 반 수업을 하고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가 SH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대,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이대 이 정도 학생들,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들인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논술을 준비한다면 의찬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연대, 적어도 한양대 이하면 재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최상위 학생들이 있을 거고요. 그 이하를 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좀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학교의 선호도가 있죠. 우리의 선호도 학교마다 선호도가 있고 그 학교에 기출되는 문제의 수준이라는 것이 꼭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대라든가 중앙대 같은 학교는 실제로 학생들의 선호도 대비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학교거든요. 그거 대비 논술 문제는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그거보다 이건 좀 예를 들게 좀 미안한데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그 학교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학교 얘기하면 더 좀 미안하네요.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다가 죽전으로 이사를 간 다음부터 학생들이 선호도가 좀 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죠. 그런데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가. 그래서 오히려 중상위권 학교 중에서 가장 기출 문제가 어려운 학교라고 소문이 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학생들의 합격자 등록하는 학생들 평균 점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나올 때는 과마다 다른데 30점대에 합격을 합니다. 논술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대 합격을 하고 이 학교는 탁 말을 할게요. 인하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인하대나 아주나 이런 학교들은 가장 마지막에 시험 본다는 특성이 있는데 지금 대치동에서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인하대는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는 어쨌든 전통적인 공대로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20점대에 추가까지 했을 때 100점 만점 20점대인 과도 있습니다. 물론 과의 합격 점수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 마음 다 똑같습니다. 나도 거기는 안 가고 싶고 너도 가고 싶지 않고 다 그런 좀 비인기 과겠죠.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훨씬 더 쉽게 나온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요. 어떤 학교를 가겠다, 이 학교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내가 목표가 아직 안 정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논술 문제를 두루두루 다뤄보면서 그러면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을지 한 6월쯤에 한 7월쯤에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걸 좀 도와드리게 될 거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그걸 좀 도와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SH반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애는 아직 실력이 뭐 성대 서강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도 지금 약간 뜻을 높게 보고 들어와도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가는 거는 정말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만 제 수업은 코어 수학이니까요. 코어 수학. 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뭐 조금씩 바뀌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럼 필요한 만큼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정말 제 수업의 특징입니다. 논술의 빈출 유형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해설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럼 어떤 선생님이 논술에서 잘 안 나오는 유형을 대충 파악하고 건성으로 간단하게 해설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정말 많은 문제를 널리 풀고 싶고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정답 숫자까지 구하는 게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이제 뻔히 알거든요. 그럼 저 계산은 그냥 내가 수능 공부하면서 뭐 4점짜리 문제 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풀 수 있는 건데 끝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충 수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제 수업은 보다 보니까 제가 하다가 중간에 파이널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파이널은 정말 많은 문제를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요로로 해서 풀면 돼요 라고 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정규 수업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빚이 쌓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채가 쌓인다고 하죠. 오늘 수업에서 최소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푼 학생은 50%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집에 가서 봤더니 선생님 여기까지는 풀었던 건데 그 뒤가 이해가 안 가. 그때 다음 주도 또 그래. 그 다음 주도 또 그래. 그러면 학생들이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끝까지 풀어주는 과정에서 좀 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다 싶어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 문제를 자세하게 명확하게 끝까지 그리고 다양하게 풉니다. 다양하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푸는데 그건 4번이랑 연결되죠. 제가 4번을 이번에도 썼어야 되는데 실수를 한 거죠. 4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접근이네요. 접근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별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접근이 제가 볼 때 제 수업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그건 3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별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저런 방식도 가능하고가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소개가 돼 있고요. 제시문을 참고하여 풀어라라고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란 말이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걸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시문이 없을 때는 미적을 이용해서 풀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기하를 그대로 벡터를 갖고 풀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은 그냥 미분을 이용해서 풀거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별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풀었으면 빵점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 가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단서가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설명하는 그 두 번째 방법 혹은 세 번째 방법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꼭 소개를 합니다. 학생들 중에 세 가지 정도 별을 소개했을 때 셋 중에 하나로 풀었던 학생들은 자기 방법으로 하나를 풀었으니까 의기양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풀이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답을 보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학생들이 풀이를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예시답안이다. 너희가 푼 그 답이 숫자가 맞았는데 어떻게 서술했는지 대학에서 원하는 교수님들이 원하는 잘 썼어 하는 답이 뭔지를 꼭 봐야 되고 그 외에 다른 풀이들을 봐야지만 이 학교에서 요 문제가 다시는 안 나오겠죠. 다른 학교에 나올 수 있고 다른 형태로 나올 때 어떻게 풀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빈출 유형의 핵심에 대한 것들은 많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제수는 좀 적을 수는 있어요. 의치한 준비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수는 적겠지만 대신에 완전히 fully understand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한다는 거고요. 별해도 많이 소개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접근 방법. 이거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서요. 답을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뭐 뻔한 스타일인 경우도 있고 어떨 땐 그게 아니더라도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자마자 알 때도 있고 때로는 답을 본 다음에 알 때도 있어요. 답을 볼 때 그 흐름을 보면 이게 의도가 뭔지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당연히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해요. 수능 공부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빠르게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출제되는 범위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나왔다가 저게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논술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 몰입돼서 그 문제만 계속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멀리서 보면요. 이 문제 왜 나왔지? 이걸 여기서 2번에서 왜 물어보지? 근데 3번이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학생은 없지만 뒤에서 보는 학생은 없지만 하다 보면요. 그 접근이라고 하는 거를 소개를 계속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게 조금씩 생겨납니다. 자, 이제 접근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봤는데 자 이거 문제는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런 제시문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조임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접근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 이 문제와 제시문을 보고 지금 고3 학생들이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걸 이용해서 풀란 말이 써 있으면 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도 없어요. 아무런 힌트가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그렇게 푼다는 그 접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걸 되게 고민을 해요. 때로는 그거를 모를 때도 있어요. 제가 도저히 못 알아낼 때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라고 만든 거야?
그런데 딱 한 단어만 던져주면 학생들이 풀거든요. 그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2대 기출입니다. 예전 2대 문제인데 어렵다기보다는 부산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3년 후에 재탕을 했어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부산대에서 나왔을 때는 그거의 풀이가 제시문에 있었어요. 부분적분을 이용하고 부분적분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봐봐. 자, 내가 예를 한번 들어줄게. 자,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풀어봐까지 문제가 나왔어요. 그게 학생들이 풉니다. 똑같은 문제 아무런 힌트가 없이 갑자기 그냥 풀어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풀었을까요? 가끔 제가 모의고사를 그걸 낼 때가 있었는데 거의 못 풉니다. 진짜 30명, 40명 중에 한 명 풉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부분적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2번은 알겠죠? 한마디 하면 갑자기 푸는 학생이 10배로 늘어나요. 10배로 늘어난다고 해봐야 40명 중에 한 명 풀다가 10명 푸는 거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아니 문제에서 이렇게 어떻게 풀라는 힌트가 전혀 없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접근을. 그래서 제가 그건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를. 그러다가 놀랍게도 한 학생이 풀어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풀어봤니 이거? 그럴 땐 보통 풀어봤다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다른 데서 들어봤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차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서 해봤어요. 그거다 싶은 거예요. 아 얘네가 알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게 풀어질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알고 있는 것 중에 그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해봤다라는 그 말에 딱 꽂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못 풀었죠? 당연히 못 풉니다. 그런데 푼 학생이 예전에 있었었고 그 학생이 했던 말이 이건데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어떤 분들이 볼 때 어떤 학생들이 보면요. 아, 시끄럽고 저걸 왜 하고 있어? 빨리 풀어주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 풀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 힘을 내면의 힘을 길러주면요. 그 다음부터 풀이는 사실을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접근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보호 우리 원장님 들으시면 안 되죠. 인간보호 공부해도 돼요. 그 문제의 풀이가 어떤 건지는 대학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보셨을까? 그런데 그 문제의 풀이는 나와 있는데 아니 이 문제를 접하고서 애들이 그렇게 풀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도 모르게 고3 애들이 풀어야 되니까 풀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접근 방법에 좀 집중을 해서 어떻게든 알아내고 자, 좀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 오답의 퍼레이드. 제가 오답을 무지하게 많이 낸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잘못된 개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절대 티가 안 납니다. 논술에선 티가 팍팍 나고 수능 공부할 땐 티가 안 납니다. 정확한 개념을 안 갖고 있어도 수능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논술은 그 생각을 왜 했는지 여기다가 그 식을 왜 적용했는지 이므로라는 서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정말 잘못해서 적용하게 되면 보자마자 특히나 이제 수학학 교수님들이 딱 보자마자 얘 뭐야? 잘못 알고 있잖아 라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학생들이 하는 오답들을 저도 계속 하다 보니까 보이잖아요. 그거를 소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틀렸죠?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것 때문에 잘못했어요. 반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틀리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설령 내가 여기서는 실수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언제나 내재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오답들을 설명해 줄 때 학생들이 맞네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저게 틀린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그때 실력이 큽니다. 제 생각에는 정답을 소개하는 것보다 오답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개념들을 소개하는 게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문제를 풀 때 접근도 여러 개로 하고 별에도 여러 개로 하고 그리고 오답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하는 오답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못 갖고 있는 오개념들을 여러 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도 설명합니다. 자 여기 이 두 군데가 좀 어렵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학생들이 하나를 배워도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문제, 이 풀이, 이 실수의 포인트가 다른 문제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오답이나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상위권 학교 문제냐?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성대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다고 해서 지금 본다고 다 100점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답이나 어떤 개념들이 잘못 적용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하나 잘못 썼을 때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답은 맞아요. 얘도 2분의 1, 쟤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 나왔는데 한 명은 만점에 가면 진짜 빵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실력을 좀 키워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재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교재 내용이 SH반이라고 해갖고 이제 성대, 서강대, 중한대, 경희대, 이화여대 이런 문제들 물론 많이 들어가고요. 오히려 성대 문제는 좀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좀 어렵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인하대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대 문제도 꽤 많이 풉니다. 그래서 교재 구성은 그러해요. 그래서 좋은 문제들이라면 학교를 가리지 않고 갖다 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어머니들이 듣고서 깜짝 놀랄 정도로 무슨 소리지? 왜 이 학교를 준비한 학생이 저 문제를 풀어? 예를 들면 가톨릭대 문제, 가톨릭대 의대 말고요. 일반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성서, 중경을 준비한 학생들이 다 풀 수 있을 것 같죠? 못 풉니다. 왜? 거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자,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5번, 6번은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다 우리 비탐과 논취에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매시간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면 첨삭, 대면 첨삭과 더불어 저를 만나고 가는 그 1대1 대면 질의 응답 시간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이 저는 10명을 딱 제한한 건 아닌데 뭐 그래봐야 10명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라기보다는 뭔가 딱 제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한 10명에서 15명 선까지는 조금은 버퍼로 받았다가 인원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분반을 하는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학생들이 모르는 거에 대한 질의 응답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심지어 카톡으로 자기가 푼 것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하면 제 그 상담 카톡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담도 가능한데 지금까지는 한 적은 없었어요. 학생들이 안 보냅니다. 저는 늘 기다리고 있는데 별로 안 보내긴 해요. 6번이 뭐냐? 학생 맞춤형 논술 입시 콘서트. 이것도 우리 학원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어느 학교를 쓸지는 최상위권이나 의차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디 쓸지 뻔해요. 그런데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중위권이니까 그 의찬이나 연대, 한양대 이하도 가겠다가 중위권을 보는 거죠. 저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이 정도를 가고 싶다. 내 수능으로 이 정도 갈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가고 싶다. 특수학과를 제외하면 뭐 간호학과라든가 뭐 특수학과들이 있죠. 수의대라든가 건축학과라든가 항공운항과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면 보통 한 학교가 아니라 군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내가 네 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세 군데는 정했는데 하나는 못 쓰겠다, 모르겠다. 혹은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추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상담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유료 컨설팅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과의 컨설팅도 도움이 되는데 그분들이 이 학생이 쓴 걸 봤어야죠. 어떤 학교가 어떤 기출이 나오고 과학에 뭐가 나오고 수학은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고 심지어 좀 더 관심 있는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 뭐 제시문이 적은 유형, 여기는 뭐 서술이 중요한 유형,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요.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학생의 답을 계속 봐온 사람이 할 수 있겠죠. 저죠. 혹은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 다 직접 첨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논술 입시 컨설팅이 한 7월, 8월, 7월 정도에 7월쯤에 어머니들 다 모시고 그때까지는 제가 점수를 딱 공개는 안 해요. 학생들한테 애들이 울면서 집에 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되면 다 불러서 어머니 앞에 딱 모시고 학생이 와도 좋고 지금까지 풀었던 답안지를 쫙 펼쳐놓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도움이 실제로 돼요. 실제로 되고 그랬던 도움이 됐다는 후기들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수업에서의 접근 방법입니다. 이건 뭐 반복되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많이 써봐야 됩니다. 정말 잘하는 정말 준비된 학생들은요. 자기가 크게 안 써도 돼요. 그냥 정답 한두 개만 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써야지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봐서 익숙한 그 개념을 써보지 않으면 한번 써보라고 하면 엉망으로 씁니다. 진짜 손으로 안 써보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자기도 이게 약점인지도 몰랐고 5개념인지 몰랐는데 쓰다 보면 5개념이 보여요. 그래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의고사를 보면서 직접 온라인으로 절대 할 수 없는 대면 수업이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개념 설명도 당연히 같이 합니다. 꼼꼼하게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개념 설명도 하고 심지어 하기 쉬운 실수들까지 딱 잡아주면서 그렇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해주고 복습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개별 첨삭 당연히 그 학생이 답은 야 와서 봐봐. 너도 네가 쓸 땐 몰랐지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보니까 새롭지? 그럼 진짜 네 그러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쓸 때는요. 여기단 대충 쓰는데 머릿속으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이거 한 거잖아라고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여기다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써서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뭐냐면 이 이상 뭘 더 써야 되지? 나는 완벽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불러가지고 내가 진짜 고민해봤는데 도대체 이 식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기도 한참 들여다봐요. 모르겠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한참 들여다보다가 의기양양히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나온 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봤었던 문제집의 답에도 이렇게 나온 적 있었니? 아니요. 그럼 그렇게 써야지. 면접이면 교수님이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나왔죠? 그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논술은 면접이랑 다르잖아요. 교수님들이 얘가 이걸 왜 어떤 생각으로 이걸 썼는지를 모르겠으면 틀릴 수 있겠죠.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첨삭을 받다 보면 반드시 쓰기 능력은 올라갑니다. 글씨는 안 올라가요. 글씨는 좀 신경 써야 됩니다. 글씨는 절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맞춤법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써 있어요. 대학마다 그렇게 써 있는데 오죽할 때 얘기죠. 교수님들이 하루에만 몇백 명씩 채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알아보기 힘든 경우 여기서 못 썼다가 아니라 알아보기 힘든 요상한 아름다운 글씨체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쁘게 이렇게 쓰는데 그 X랑 곱하기랑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고 자, 이런 경우 이거는 스스로 좀 고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매 시간마다 그걸 갖고 닥달을 하니까 학생들이 결국엔 고쳐집니다. 지원 학교도 마찬가지로 군으로 학생들이 쓰게 될 때 어느 학교를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제가 상담을 할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교수법이랑 다르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 수업의 장점이고 스스로 좀 기특하다 이게 하는 부분이에요. 학생들이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요 많이 지쳐하지 않아요.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원래 논술은 즐거운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나요? 수리 논술은 좀 재밌어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내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하고 수리 논술만 하거든요. 수리 논술은 재밌어요. 어려운데 재밌고요. 학생들이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어려운데 재밌어해요. 그래서 실제로 너무 지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어쩔 수 없죠. 막 등록해서 가는 학생들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에너지를 얻어가고 배워서 신나합니다. 실제로 그런 수업이고 제가 농담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애들한테 뭐 맛있는 걸 사줘서 그런 게 아니고 사주지 않습니다. 정말 수업 자체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꾸준히 듣는 것도 사실 이거 좀 제가 이걸 자랑하기도 좀 미안한 게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래요. 다 학생들이 충성도 높게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수업도 꾸준히 일단 등록하면 오랫동안 듣고요. 이유가 뭐냐? 제가 잘해줘서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학생들이 정말 영리해요. 본인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앞에서는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하고 다 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수업이 도움이 되는지 아는 거죠. 그리고 고3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기한테 도움이 크게 안 되는데 그거를 뭐 의리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고 우리 학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꾸준히 정말 듣습니다. 고마운 일이고 파이널까지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좀 잘못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학생이 그냥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학생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 대치동에서 안 열렸던 파이널 수업을 목동에서 했는데 목동으로 온 거예요. 근데 잘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너 도대체 왜 여기 왔니? 했더니 이거 수업 들으러 왔대요. 근데 이제 꾸중을 하면서 혼자 속으로 이제 좋아도 했지. 그러니까 뿌듯하긴 했지. 이 학생이 그만큼 인정을 저를 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랬던 사례 2년 전의 사례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저랑 친해서가 아닙니다. 그 학생 제 이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은 알겠구나.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거 세 개는 한번 읽어보셔도 되는데 그냥 세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넣어놨습니다. 이제 합격 사례 중에 하나인데 6개 논술을 썼는데 그 중에 4개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그 중에서 4개의 파이널을 들었는데 그 중에 제 파이널 3개를 들었어요. 근데 네 군데를 파이널 들었는데 그 중에 합격한 게 3개였습니다. 제가 그만큼 파이널 수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이 학생의 내면에 힘이 있던 거죠. 그렇긴 한데 제가 이걸 쓰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잘하는 애인데 그 학생이 다른 선생님 수업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만 제 걸 계속 들은 건 알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자기 인생 걸린 거를 그냥 의리 있고 선생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학생 이건 뭐냐면요. 컨설팅이 진짜 도움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학생이 여학생인데 전부 다 하향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쓰거든요. 근데 너 왜 이렇게 하향 지원을 했어 했더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대는 안 쓰고 숙대랑 뭐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왜 그렇게 했더니 재수를 절대 하고 싶지 않대. 무조건 자기는 현역으로 가야 된대.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솔직히 올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끌어올렸는데 수능 날 국어를 밀렸었대요. 그래서 완전 이제 멘붕이 와야 정상인데 이 학생이 잘 정신을 가다듬고 잘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최저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건대 한 군데만 가갖고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하는 날까지도 그냥 떨어졌다 싶었는데 재수학원이나 알아봐야지 하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떨어진 거를 확인을 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뭐 헤어지고 싶을 때 빨리 차라리 날 찾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ARS 했는데 합격한 걸 보고서 진짜 꽃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님이 사주신 거겠죠. 자, 그리고 천안에서 올라온 학생인데 이분은 이제 멀리서 올라오는데 제가 소개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천안에서 올라오는데 너무 힘들어하게 됐고 대치동의 분위기가 좀 압도가 됐나 봐요.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어갖고 과연 자기가 될까 싶었는데 멀리서 오는 학생이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요. 솔직히 저도 그냥 아이 선생님 못 가르쳐요 이런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 했는데 아까운 거예요. 얘 잘했 괜찮았거든요. 잘했다라고는 함부로 말 못합니다. 사실 진짜 잘하는 학생들은 저 위에 반에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까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붙잡았고 사실 실장님도 붙잡았어요. 그런데 실제 합격을 했고 어머님이 그 말씀했다고 해요. 하나는 그때 붙잡았던 그 실장님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고 우리 학원 실장님입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학생이 어머니한테 파이널 수업을 듣고 와서 얘기했대요. 갔더니 대웅쌤이 진짜 잘 가르친 거였어요 라는 말을 어머님이 실장님한테 하셔서 그게 저한테 들어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대용쌤이 진짜 잘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라는 거였고 어쨌든 저는 논술만 하면서 학생들 딴 거보다는 확실하게 이해시키는 거 그리고 좀 친절하고 자상하게 끝까지 설명합니다. 그게 제 수업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로 넘어갈 줄 알고 제가 지금 매진 말을 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어명이 다 비슷해요. 쓰기 항상 하고 첨삭하고 모의고 다 풀고 그 다음 진도 나가고 첨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다 써 있죠. 이건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 디테일한 내용인 거고 제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가 중요한 거지. 이걸 보고서 다 괜찮은데 첨삭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커리큘럼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뭉뚱그려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 가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생들을 다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점인 궁금증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적 위주로 알고 있고 이 중에서 몇 명은 아마 기아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매년 벌써 3년째입니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니까 사실 지금 다음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개요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시기인 거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학생들 발목 잡지 않으려고를 넘어서서 정말로 고민과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까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